8개 상임위원회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상임위원회 쟁점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민생 현안을 해결할 입법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민주당이 11곳, 또 국민의힘이 7곳을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인지 또 궁금한데요.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20년 전에 우리 국회가 협치를 위해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 이런 이제 큰 협치의 전통을 사실 민주당이 만든 것이죠.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은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상임위는 의석수대로 그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갑자기 민주당의 의석이 180석 가까운 의석이 되자마자 그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이제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네. 그걸 다시 복원하겠다고 지난해 여름 이맘때쯤에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했는데 21대 국회 하반기 개원하면서 다시 그 문제가 또 진통이 돼가지고 네. 민주당이 그 법사위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여러 전제 조건을 많이 내걸면서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전통을 다시 복원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때문에 국회도 많은 비난을 사고 국회의원 세비는 왜 다 받아가느냐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다시 되살렸고 지난 2, 3개월간의 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 더욱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 마지막까지 좀 진통을 겪었던 곳이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 배분 문제였는데요. 결국 여야가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행정안전부는 사실은 그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지방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정부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은 여당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비록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당연한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경찰국 논란 때문에 여당의 좀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과거에 청와대가 하던 그 경찰 인사 업무 이것을 그렇다면은 헌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 갔던 것인데 이걸 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에서 하면은 그것은 경찰 독립이고 헌법과 법의 체계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두어서 14만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가 경찰의 복지 문제를 관장하게 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다라는 이런 지나친 의구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방위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뒤처진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는가. 왜 민주당이 과방위에 집착하는가. 이제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 체제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강력한 힘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거 좀 지켜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금 시대착오적인 권력 게임 같은 것을 방송국 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성 문제, 보도의 양, 보도의 또 어떤 정확성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서 상당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하나하나 진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여야가 뭐 합의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이미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위한 일부 개정령안 8월 2일로 이미 공포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신설 위법이다. 또 이 개정안에 뭐 위법 여부를 좀 다퉈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지금 경찰국이나 또 인사검증단 이 문제는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헌법에 따라서 행정각부가 그 소관 업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업무의 정상화 관련 업무의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 이게 과거와 다른 관행을 이제 바꾸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 이래로 경찰을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던 것과 상충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또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로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친한 정책을 관장을 합니다. 또 하나 핵심의 문제는 지금 경찰 인사가 너무 특정 대학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으로 순경 출신, 일선에서 수고하신 순경 출신들도 경무관 이상을 20% 이상 맡도록 그렇게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행령 정부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국회가 상위법으로 이 시행령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시행령에 심각한 정말 위임의 문제가 있고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바를 하게 되는 그런 시행령 정부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은 국회가 곧바로 이 문제에 관련된 법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그런 걱정들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짧게 좀 보태자고 말씀해 주시죠. 한다면은 네. 이제 바로 그런 걱정들을 사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찰에 이제 모인 권한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도 제한하면서 수사를 다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비대해진 이 경찰의 수사 기능을 어떻게 경찰 기능을 누가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국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함께 민주당과 살펴서 네.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길죠.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 지금 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또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요. 상임위 의사 일정부터 원만하게 합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쪽 회의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계속 강대강대치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는 방송 수신료 인상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 과학방송 이게 사실은 지금 방송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과학, 정보, 통신기술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가 지금 각축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국회가 좀 뒷받침되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에 대한 너무 이 몰입 중심에 대한 이런 상임위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는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송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노조를 둘러싼 치열한 어떤 이 내부의 갈등과 알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으로 여야가 좀 합의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 자꾸만 사퇴 협박하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 여야 간에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에 전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같이 하던 분이 그걸 다 하는 것이 옳으냐, 좀 개인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강요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에 구분해야 될 게 임기와 지금 그 범법 사실이나 위법 사실 또는 그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끼치느냐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는 범죄, 있는 범죄를 이제 그걸 우리가 억지로 덮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의 정책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철학과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결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뭐 아무리 권력을 쥐었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구를 탄핵하거나 누구를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국방위 외통위의 전체 회의 열렸고요. 그리고 2일에는 정보위 전체 회의 열렸습니다. 이 세 곳의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지금 주요 현안들을 보면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공방이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대한 또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과도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안 자체는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에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한테 정부가 월북자라는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엄청난 죽은 것을 벗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호소에 나섰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들 풀어줄 절차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당시에도 자꾸 그 결정이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침묵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네. 특히 월북자로 그 낙인 찍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고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것은 그 북한 그 문제는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과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어선을 타서 검사했던 그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보니까 그런 뭐 혈흔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든가 또 당시에
그 갑작스레 그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또 하나는 이게 좀 국제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엔의 경우는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 그쪽으로는 송환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탈북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사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송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으면은 정말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도 분명히 보여주고 하는 사안을 너무 조급하게 무슨 이유에선가 이렇게 풀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제인권단체에서 그 행위 자체가 국제가 중한 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이걸 너무 정치화해서 지금 현 정부가 과도한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관계는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지금 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최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는 사실관계 거죠.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더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아까 새 공무원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답변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건 관련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기록들, 그 진실들이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법사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법사위가 상당히 좀 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입법 과정 자체가 참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반기 법사위 어떻게 진행될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로는 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각 상임위에서는 또 각 상임위별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헌법 체계라든가 법 체계와 다른 법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법사위가 전체 국가 체계 또 헌법 체계에 따라서 한 번 더 심사해보는 그 본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법사위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이른바 그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큰 쟁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또 사개특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동수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근차근 논의하다 보면은 진행될까. 법사위도 그런 큰 어떤 균형과 그 차원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원구성 마무리하면서요. 3개 특위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그리고 연금개혁 특위. 자, 이 중에서도 연금개혁 특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또 기대와 우려가 가장 많이 좀 걸려있는 그런 특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되는 게 7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우리 전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심각성의 문제는 2057년이면 연금이 고갈됩니다. 즉 30년쯤 뒤죠.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연금을 넣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정말 연금을 타야 될 시기에는 연금이 한 푼도 없는 왜고된 재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이 문제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비극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서 그러면 연금의 재정 구조는 어떻게 확충할 것이고 연금의 지출 구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노후연금이라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현실성도 다시 따져보고 또 실제로 연금이 부실하게 또는 불경하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는지도 따져보고 또 무엇보다 연금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을 함께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 예고된 재난을 피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꼭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정책이 국회 통과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주 전방위적인 개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이제 기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네. 법인수를 너무 많이 깎아준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우려도 하셨고요. 예. 근데 그게 국제 현실이라도 국내 현실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법인세가 제일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또 선진국 중에서는 법인세 높거든요. 자, 지금 우리 삼성, 현대, SK가 미국 가면은 미국 정부에서 뭘 합니까? 법인세 깎아줍니다. 그리고 토지 막 공짜로 주고 다른 인프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주요 기업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법인세 같은 것이고 다른 자원 제공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한번 말씀하셨고 전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좀 깎아주자. 지역에 투자하니까. 왜냐하면 전부 수도권 집중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도 소득세를 좀 할인을 해주자. 법인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국제적 현실이고 국내적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유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폴 크루그만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유명한 그 대학 교수죠. 미국 대학 교수죠.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나는 큰 정부를 해서 돈을 막 풀어도 인플레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빅 스텝이라고 하는 자이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으로 사과를 실었는데 지금 이게 큰 정부를 하면 좋죠. 그러나 큰 정부란 거 빚은 폐해가 오히려 물가 인상을 부르고 또 실제로는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라든가 우리 정부는 지출을 지출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을 구조조정을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그 세율이라는 것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니까 투자가 늘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 세원이 다 착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불급한 예산은 좀 미뤄 나가면서 그런 이제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부자 감세라는 이건 참 좀 지나친 것이 실제로 우리 부자라 그러면 연봉 한 8,800만 원 이상쯤부터 봐야겠죠. 그 부분들은 세율을 안 깎아줬습니다. 오히려 지금 1,500만 원, 1,400만 원 이하 또 5천만 원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과표 구간을 이렇게 늘려주고 함으로써 자연히 세부담을 줄여줬고 이것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투기를 잡고 또 세수 기반을 늘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차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이제 종부세 문제, 다가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 소득의 크기만큼 이제 딱 과세되는 것이 정당하겠죠. 그러나 네. 지금 서울의 강남의 집 한 채가 세 채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는 1가구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이 3가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혹한 지금 이 세율이 한 7%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를 17년간 내면은 집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분들이 투기고 이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응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주택 공급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한동안 문재인 정부에도 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이 부분들의 일정한 지위를 또 보장해 준 적도 있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다주택 가구를 막 하다 보니까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사실 뭐 지난 정부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그 한 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을 불러가지고 강남 집값 폭등을 불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주택 중과세라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합산을 하자. 그 집값 상승 효과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똘똘한 집 한 채가 불렀던 그 문제는 딜레마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다주택 중과세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똘똘한 한 채든 다주택이든 그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일부러 특정 세력을 두둔할 이유도 없고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잡아야죠. 근데 대기업에 지금 감세를 해주면은 이제 내부 유보를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 유보는 사실 투자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만듭니다. 창의적인 기업들 또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투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 유보금을 유보로 쌓아주는 이유는 투자할 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빨리 그 투자 환경을 높여주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 투자를 하면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유보가 많으면 R&D를 또 더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제 주주들에게 그 배당을 할 수가 있게 여러 개 네.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법인세도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그 혜택을 늘렸습니다. 근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시효 10% 적용 범위를 예. 기존에 2억 원에서 5억 원을 대폭 늘렸거든요. 예, 예. 이 부분들에도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그래서 기업이 중견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가 우리 국가 경제, 우리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정책 가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네. 입장을 정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한 맞습니다. 18가지나 예. 된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하는 점도 좀 그래서 이제 궁금한데요. 어제 사실 우리 며칠 전 국회에서 이제 일부 부분은 여야가 법사위에서 논의도 해서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또 지금 전재소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것이 조금 그 균형 관계라든가 그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지금 대규모 세수 감초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제 감소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부가 정확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것을 미룬다거나 또는 새롭게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이루어야 될 문제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차환 대출해 주는 것을 9월 달에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팬데믹이 다시 위기에 또 그런 아른거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환 대출의 그 한도 같은 것을 좀 조정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새로운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여력을 확보하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답이 나올지 저희도 참 궁금해지네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영두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